정부가 오는 11월부터 1인 가구와 고소득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의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청년층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진정될지 주목됩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의 총출동에 수소사회 구현의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미래 수소 경제는 어떠할지, 기업들이 그리는 청사진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저나 이제 제 또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고 부양 가족이 있을 리도 만무하기 때문에 청약이라는 건 사실 그림의 떡이었거든요. 근데 조금은 좀 꿈꿀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약 제도를 상당히 크게 바꿨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됐던 것이 청년들이 아예 집을 사버리는, 또 그 집을 사는 과정에서 영혼까지 팔아서 대출을 받고 주위에서 돈을 꾸어다가 집을 사는, 최근에 신규 주택을 산 경우에 보면 20대, 30대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대목과 관련해서 그 내막을 잘 모르는 일부 이제 어른들의 경우에는 청년들이 왜 이렇게 조급하냐, 청년들의 영끌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골마간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아왔어요. 그런데 사실 청년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좀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 청약 제도에 과거에는 모두 추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추첨에 통해서 청약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년들을 도와준다는 취지에서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그것을 생초 특공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한 번도 집을 사지 않고 무주택 5년 이상 있던 사람들에게는 특별 기회를 주고, 또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다, 이렇게 기회를 줬어요. 그렇게 특별 공급을 주는 과정에서 몇몇 사각지대가 생겨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사각지대가요. 자, 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네. 현재 신혼부부 특공이라고 굉장히 유리한 제도가 있는데, 거기는 선발을 자녀 수로 하거든요. 서울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카트라인이 1.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1.8명이 안 되면 신혼부부를 하더라도 신혼부부 특공에 사실상 진입이 안 됐어요. 2명은 나와야 안정권. 2명 나와도 이제 서울 평균이고요. 좀 좋은데 그런가요? 가려면 3명 정도 나와야 안정권으로 볼 수가 있죠. 자녀 3명을 낳으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죠. 네. 그리고 또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혼부부 특공이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 1인 가구. 자, 생애 최초는 한평생 자기가 집도 못 가져본 이런 사람인데, 생애 최초 특공을 해서 가보니까 생애 최초의 그 조건이 이제 그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이렇게 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생애 최초에도. 그러면 혼인 중이 아니어서 이혼을 했다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은 생애 최초인데 현실적으로 들어갈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상당수의 청년들은 특공제도나 또는 신혼부부 제도가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모양이다. 네. 이래서 마음 조급하고 집값은 올라가고, 이래서 영혼까지 끌어서 이제 집을 사게 되는 그런 총극이 빚어졌거든요. 정부가 이 대목을 아주 예의주시해서 이번에는 1인 가구라든지 또는 신혼부부라도 자녀가 없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신혼부부나 생애특공의 소득이 평균보다 160%를 초과하면 못 받게 돼 있는데, 맞벌이로 벌면 그걸 한도를 초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좀 제한된 기회를 주겠다. 이게 제도 내용인데요. 자,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요. 네. 왼쪽에 있는 게 현행제도입니다. 자, 현행 이게 지금 바뀐 내용입니다. 바뀐 내용. 현행 바뀐 제도가 내용. 아까 표현은 왼쪽에 있었는데 네. 그 현행을 없어지고, 현행 제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70%, 30%인데 이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50%, 20% 그리고 이제 이 베이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30%인데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3단계에서 1단계, 2단계에서 70%로 줬기 때문에 나머지 30%는 방금 올린 대로 1인 가구라든지 아예 없는 신혼부부 또 소득이 많은 사람 소득 보지 않고 30%는 추첨으로 결정하겠다. 뭐 상당히 취지 면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적어도 청년들이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애가 없어도 또는 1인 가구라도 특별 공급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30%인데 이건 민영주택에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제 분양하는 주택은 공영주택, 공영 아파트와 민영이 있는데요. 예. 공영은 정부가 땅을 조달해서 정부가 짓는 비교적 좀 싸죠. 네. 그런데 그것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대로 가기로 하고 다만 민간 아파트들이 하는 경우에는 70%는 그대로 하고 30%의 경우에는 조건을 대폭 철폐를 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서 11월 이후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청년층 수요가 신규 청약에 조금 더 흡수될 기회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또 청년들은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뭐 실제 공급되는 물량 전국 평균으로는 뭐 큰 변화가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 신혼부부라든지 또는 이 생애 최초 중에서 조건을 갖춘 사람이 30%를 양보해서 네. 조건을 좀 못 갖춘 일반 청년들이나 또 아예 없는 신혼부부들에게 30%의 기회를 준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서로 물량이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종전에는 아예 1인 가구나 아예 없는 신혼가구 또 소득이 맞벌이 부부 160% 넘어가는 경우에는 아예 특별 공급에 진입도 안 됐는데 이제는 본인의 뭐 행운 여부에 따라서는 또 잘 어플라이 하기에 따라서는 당첨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 집값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네. 생돈을 내서 현재 나와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도 좀 청약을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연끌 투자를 막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좀 이런 공급 자체도 늘어나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물량 배정이 된다면 더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파이 나눠 먹기다 보니까 파이를 나눠주는 쪽에서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예. 것처럼 공급이 좀 전체적으로 늘어나면 그 파이 자체가 커지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제도의 기회도 주고 또 이코노믹 파이 그 전체 물량도 좀 늘어나야 되는데 뭐 다행히 정부가 작년부터는 8사 공급 대책 또 2사 공급 대책 여기에 민간 분양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분야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이후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이주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얼마 전에 제네시스의 그 전기차화에 대해서 청사진을 발표했었는데 이번에는 수소 사회에 대한 미래의 그림을 좀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소 경제로 가는 이 재계의 발걸음이 상당히 빠릅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지금 현대차의 수소데이라는 그러니까 하이드로젠 웨이브라는 특별 행사를 마련해서 2040년까지는 우리 경제가 완전히 수소 시대로 진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했어요. 지금 현대차의 수소 플랜이 시간대별로 시간표가 이래 나왔는데 2040년에는 완전히 수소 시대로 간다. 그 중간중간에 수소 차도 만들어내고 또 트럭도 만들어낸다 이런데 사실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훨씬 더 그 공해를 덜 방출하고 또 이 에너지 가격이 거의 제로지 않습니까? 예. 물을 H2O라는 물을 전기 분해하면 그렇게 하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뭐 기술이 발전한다는 전제 조건을 볼 때요. 그래서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얘기한 것은 앞으로 현대차는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틀을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큰 드론도 만들고 네. 또 하늘을 나르는 수소 탱크도 만들고 또 수소 충전소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시설물들이 수소를 사용하면 다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소 시대를 열겠다. 이제 그러면서 정의선 회장뿐만 아니라 정의선 회장의 주도로 한국의 재계 총수 10명이
정의선 회장과 함께 수소 협의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무슨 제품을 만들 때도 수소를 먼저 생각하고 수소 위주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재계의 수소 경제로의 대전환 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오늘 출범을 했는데 이 기업 총수들도 총출동을 해서 수소사회 구현을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이 수소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그 수소의 시장 규모는 한정할 수 없이 언리미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시장을 다 잠시가 현재 에너지 시장이라 하면 경유나 휘발유 이런 거로 하는 화석연료 시장이거든요. 예. 이것을 다 잠식하고 또 없던 시장도 새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장 속도도 연평균 10%에서 30%까지 이래 보는데요. 다만 문제가 지금 아직까지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기술에 아직은 한계가 있고 그게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그다음에 한 기업만 수소를 한다. 이를테면 현대차가 지금 넥소라는 수소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러가다가 수소 충전을 못하면 더 이상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유소에서도 수소 충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계 총수들이 전부 한 자리에 나와서 수소 경제로 같이 가겠다. 이것은 수소 생태계를 서로가 협의해서 한쪽에서는 생산물을 만들면 한쪽에는 소비하는 수소도 만들어서 모든 경제가 수소로 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정부도 지금 수소 경제에 대해서 우리 경제의 미래 비전을 수소에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에서는 전기차는 좀 늦었지만 수소는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앞서가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미래 먹거리나 또 한 번의 테이크오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수소 한국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상당한 기대를 해 봅니다. 네, 대한민국이 수소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국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살펴봐야 될 주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설왕설래도 있는 것 같고요. 엘살바도르 사람들에게 당신은 엘살바도르에서 오지 않았냐, 캄프롬 엘살바도르 이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네. 그러니까 엘살바도르의 정식 나라 명칭이 네. 엘살바도르입니다. 그러니까 엘이 살바도르. 정관사고요. 네. 원래 나라 이름은 살바도르예요. 살바도르라는 말이 구세주인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구세주가 앞에 정관사 더 엘을 붙였다. 이게 스페인어인데요. 자, 그 정도로 이제 희귀한 나라였단 말이죠. 이 나라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지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 이름도 지금 외워야 되는 그런 아주 모르는 게 없으신 박사님께서도 인기가 찾으셔야 지금 되나요? 폭발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비트코인 3개만 가져가면 네. 오늘부터 당장에 저 살바도르에서는 영주권도 줍니다. 예. 그리고 비트코인 가지고 무슨 물건을 다 사는 것을 정부가 보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엘살바도르도 어차피 정부니까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시험에 성공한다면 다른 나라도 비트코인을 상용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대가 컸고 또 비트코인이 그래서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밤사이에 와르르 가격이 폭락해서 네.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걱정이 상당히 큰데 어쨌든 엘살바도르발 비트코인 사용이 세계적인 어떤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엘살바도르에서는 어쨌든 이 국가에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반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대통령이 그 화폐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엘살바도르. 네.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왜 느닷없이 갑자기 비트코인을 도입했냐. 자,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돈이 있지 않습니까? 엘살바도르는 자기 나라 돈이 없어요. 인플레가 너무 진행이 돼가지고 엘살바도르의 돈이 콜론이라는 돈이 2001년까지 있었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라 경제를 도저히 꾸려갈 수 없으니까 2001년부터 미국 달러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남미 지역에 가면 미국 달러를 그 나라 법화로 사용하는 나라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엘살바도르 사람들은 국내 경제 기반이 없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노동을 해서 돈을 살바도르로 많이 보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달러로 보내다 보니까
국제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물어야 되니까 너무 비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라는 대통령 39살 젊은 대통령이에요. 예. 이 젊은 대통령이 달러에만 의존할 거 뭐 있느냐. 우리 수수료 안 드는 비트코인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가격이 대박이 나면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이 살바도르에 컴퓨터 망이 안 깔려 있고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사람 숫자가 적어서 비트코인의 사용은 부자들만의 잔치다. 그래서 국민들 대다수는 네. 뭐 하는 짓이냐 반대하고 있고, 저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이 세계 경제를 지금 혼란으로 가져가고 있는 엘살바도르에 대해서 경제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래서 상당히 고민이 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국가 외환보유고를 비트코인으로 샀다가 떨어지면 나라가 망하겠죠. 그래서 큰 지금 어떤 그 도박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엘살바도르가 GDP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된다고 GDP가요, 네. 1인당 3,900불.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1인당 3만 불이 좀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 한 10분의 1, 그것은 1인당이고요. 또 인구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약 8분의 1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매력은 우리나라의 80분의 1. 그러니까 상당히 후진국이다. 아주 미개한 국가, 미개하다는 것은 좀 예. 그렇지만 좀 경제적으로 언더 디벨롭돼 있는 나라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민생 경제가 파탄날 수 있다, 이런 우려스러운 시각들도 일부 전문가들은 제기하고 있던데,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로 도입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과 엘살바도르는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김대우의 경제 읽기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